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세요, 고비의 TV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학원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때니까 벌써 15년, 16년 전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기 위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도 되게 여러 번 소름이 돋았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야기 이입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할 무렵에 부모님이랑 다 같이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를 갔다고 해요. 선생님의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는 아주 깊은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른 새벽녘이나 저녁에는 가끔씩 이제 가족들을 못 알아보거나 깜빡깜빡 하는 정도는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았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매우 정정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시골 생활을 하고 계셨고, 선생님의 부모님들은 돈벌이랑 그리고 자식 교육 때문에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돼서 그 시골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당시 칠판에 시골 모습을 막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골 모습에 대해서 좀 묘사를 드리면, 그 외할머니네 집은 이렇게 돌담으로 집이 둘러싸여 있었고, 이제 기와지붕에 이제 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밖에는 뭐 외양간, 푸세식 화장실, 닭장 뭐 이런 게 있었고, 돌담 문을 지나서 집 앞으로 좀 나가면은 뭐 또랑 같은 개울이 하나 있었고, 거기서는 이제 뭐 가재나 미꾸라지 같은 걸 잡을 수 있었고,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은 되게 큰 저수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저수지 맞은편으로는 높은 산으로 연결되는 능성이, 이렇게 언덕과 산의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산으로 연결된 저수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서울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냇가도 있고, 뭐 서울에서 보기 힘든 곤충도 잔뜩 있고, 그렇게 선생님한테는 시골이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그렇게 시골에 도착하자마자 막 감자도 쪄주고 고구마도 쪄주고 막 수박도 썰어주고,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고, 선생님의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시골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셨고, 본인 혼자 집 앞에 있는 개울 또랑에 가가지고 혼자 막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막 고동을 하나씩 막 모으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렇게 한참 막 이제 페트병에 고동도 모으고 막 가재도 잡고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으로 돼 보이는 한참 누나로 보이는 여자애가 하나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고등을 잡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 누나랑 되게 신나게 놀았는데, 편의상 그 누나의 이름을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나랑 막 이렇게 고등도 잡고 이야기도 하고 놀다가 이제 페트병을 한참 가득 채우고 해가 뉘어질 무렵에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고등도 자랑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랑에서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랑 같이 막 놀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이 동네는 순이라는 애가 없는디? 처음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고, 부모님께서는 뭐 여름방학이니까 다른 집에도 놀러온 애들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뭐 늘상 있는 일처럼 그렇게 지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이 돼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첫날은 뭐 집안일 하고 아버지께서도 운전 오래 하셨으니까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는데, 둘째 날은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냇가에 놀러 갔다고 해요. 또랑 말고 냇가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냇가를 갔는데, 이제 그 냇가에서 수박도 썰어 먹고 싸가지고 간 음식도 먹고 한참을 그렇게 가족끼리 물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냇가 언덕배기를 이렇게 딱 올려다 봤대요. 그 냇가 언덕배기를 올려다 보면 이렇게 자갈길이 있었는데, 저 멀리 위로 어제 같이 놀았던 순이 누나가 이렇게 걷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불렀대요. 순이 누나, 순이 누나 하고 불렀는데 누나가 이렇게 멍하니 걷기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저기 어제 나랑 같이 놀았던 순이 누나 봐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뭐가 있다고? 누가 있어 저기? 뭐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그쪽을 올려다 봤는데 그 순이 누나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지? 누나가 뭐 어디 딴 데 갔나? 뛰어갔나?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을 뵙는 게 쑥스러웠나? 그 정도로 생각을 했나봐요. 그렇게 이제 또 물놀이를 끝내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냇가 같은 데서 그 여름날 막 물놀이 실컷 하고 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제 다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다 집에서 퍼진 거죠. 다 같이 푹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이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밤에 너무 막 많이 먹고 하루 종일 더우니까 수박도 먹고 막 이것저것 먹으니까 소변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골집에는 일반적인 가정집처럼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대낮에는 그렇게 푸세식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를 하지만 밤에는 이제 잠결에 그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보통 이제 마루에다가 요강을 놔요, 시골은.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 요강에다가 오줌을 싸려고 이제 마루로 나갔대요. 근데 저 멀리 할머니가 뭘 자꾸 막 흔들면서 뭐라고 쭝얼쭝얼 거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뭔가 봤더니 할머니가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는 막 피를 막 온 마당에 막 이렇게 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뭐해? 하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대답도 없이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데 이 씨발년이 왜 자꾸 찾아와? 이 씨발년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욕을 하시더래요. 이 씨발년이 어디라고 와? 자꾸 이 씨발년이 어디라고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길래 그냥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빠를 깨웠대요. 할머니 이상해 아빠 이러면서. 그래서 아빠를 깨웠는데 아빠는 이제 할머니가 치매기가 왔구나 생각하고 할머니를 모시러 이제 갔는데 이제 막 닭은 한 마리가 죽어있고 막 마당에 피범벅이 돼 있으니까 아유 어머니 또 왜 그러실까 이러면서 막 달래가지고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막 잠이 깨고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정신이 들어오고 아유 왜 내가 그랬다고? 뭐 이런 흔하디 흔한 그런 치매 노인의 상황이 이제 집에서 펼쳐진 거죠. 이제 선생님으로서 좀 섬뜩한 기억이었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런 걸 다 집안에서 알고 있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도 할머니가 뭐 아프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래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렇게 또 시골에서 셋째 날을 이렇게 막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 중에 시골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실 건데 그 시골에 이렇게 보면은 간간이 가로등이 있어요. 시골 자갈길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이렇게 밤이 되면은 벌레들이 이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로등이 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로등 밑에 가보면은 뭐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선생님이 집 앞에 이제 곤충 채집을 하러 이제 또 페트병 같은 거 뭐 담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그 가로등 근처로 간 거예요. 집 앞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가로등 밑에 떨어진 벌레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땅을 보면서 멀쩡한 벌레들이 이렇게 채집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첫째 날에 같이 그 고둥 잡고 가재 잡고 하던 순이 누나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누나 안녕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누나랑 같이 또 인사를 하고 누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곤충 채집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봤대요. 어제 나 누나 저기 냇가 쪽에서 봤는데 왜 나 아는 척 안 했어? 이렇게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누나가 어른들 앞에서 나 아는 척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 더 구체적인 그 뒤에 얘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같이 곤충 채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누나가 곤충 채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정말 막 신기한 곤충들이 많은 장소를 알려줄 건데 같이 가서 잡을래? 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당연히 알려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이 누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길을. 그런데 그 누나가 이제 집 앞에 있는 저수지 쪽으로 본인을 이렇게 데려가더래요. 이렇게 한참 걸어 들어와서 저수지 쪽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저수지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그런데 누나한테 도대체 어디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곧 있으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깊게 들어오니까 이제 가로등이랑도 꽤 멀어지고 해가지고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누나 그냥 집에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누나가 계속 손을 잡고 걷더래요. 그렇게 선생님이 조금 무서움을 느낄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야 씨발년아! 야 씨발 미친년아! 외할머니가 뒤에서 엄청나게 달려오더래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 손을 놓더니 그 저수지변을 따라서 그 산 언덕길로 갑자기 미친듯이 막 이렇게 뛰어가더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이렇게 그 산길로 뛰어들어가더래요. 와, 선생님이 그때 막 뭐지 이 상황이 뭐지 너무 막 놀라고 막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또 할머니가 그 막 닭피를 뿌릴 때 하던 말을 막 다시 또 쭝얼거리더요. 씨발년이 여길 어디라고 와? 미친년이? 씨발년이 여길 어디라고 와?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더래요. 그렇게 할머니랑 이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그 순간을 기억을 못 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이제 직감적으로 그 어린 나이지만 알겠죠. 저 순이 누나라는 사람이 귀신이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대요. 약간 직감적으로 깨닫고 이제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더니 부모님들도 어린아이 얘기지만 너무 그 상황 얘기가 구체적이니까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다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그때부터 이제 밤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부모님이랑 붙어가지고 시골 생활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순이 누나란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정확한 계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간이기동복을 입었던 걸로 기억나는 걸 봐서는 아마 9월달에서 10월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의경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가장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거점 근무라고 해서 국가의 중요 시설들을 경비하는 일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 거점 근무를 야간에 하는 걸 또 철야라고 합니다.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거점 근무라고 하고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철야 근무라고 합니다. 또 상황 근무라고 해서 큰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으면 의경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 현장에 나갑니다. 사건 당일은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른 오전 일찍부터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외출 나갈 생각에 다들 텐션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출동 나간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행진이며 뭐며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그 시위 때문에 육체고 멘탈이고 완전히 진이 빠져버렸었고 게다가 하필이면 비까지 오는 바람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날. 그렇게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몸이 완전히 젖은 채로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의경버스는 어떻게 생긴지 다들 아시죠? 그렇게 버스에 탔는데 또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와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당장 외출이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부대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용산에 있는 미 8군 기지에 철야 근무가 떨어진 거예요. 다들 피곤했는데 짜증에다가 화까지 났죠. 그런데 어떡해요. 까라면 까야지. 그래서 그냥 하루 밤새고 외출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미군 기지는 용산 전체 땅의 반이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고 규모가 커요. 용산 위성사진을 보면 한가운데 크게 산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전부 다 미군 기지거든요. 근무지는 미군 기지 13번 게이트 그리고 14번 게이트였는데요. 이 중 14번 게이트가 신용산역 1번 출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다닐 때는 공무집행 핑계를 대고 지하철을 타고 근무지로 향했지만 지하철이 끊긴 밤에는 약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에서 제가 짬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근무지에서 생기는 보고를 제가 다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무전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나머지 무전기는 근무지에 각각 배치가 되어서 근무자가 바뀌면 인수인계하는 형태로 근무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은 근무지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잠깐 지도를 띄워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위성사진이 근무지 가는 길인데요. 빨간색이 근무지 가는 길이고 파란색 표시한 구간이 오늘 사건이 벌어진 구간이에요. 보통 근무 교대를 할 때는 제가 9시 근무면 8시 40분까지는 가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모든 서울에 있는 의경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저는 새벽 2시에 근무가 끝나가지고 컨테이너로 돌아와서 PMP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PMP가 요즘에 아이패드 같은 건데요. 그걸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서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잠에 들었는데요. 이어폰을 뚫고서 무전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임재민님, 다음 교대자가 안 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계를 확인했더니 새벽 3시 50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자다 깨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아씨, 어떤 짬찌 새끼가 근무를 늦어? 막 그렇게 투덜대면서 근무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그 시간대 근무자를 확인을 하고 자고 있는 대원들 얼굴을 PMP 조명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한 명 한 명 확인을 했는데요. 근무지로 가야 될 이경이 없는 거예요. 의경에서의 이등병을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잠자리에 없다는 거는 근무를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전을 쳤거든요. 14번 근무자 출발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고 그 새끼 도착하면 나한테 무전해. 그리고 나서는 저도 걱정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무전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록 무전이 오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무전을 쳤어요. 14번 근무자, 아직 교대자 안 왔어? 아직 안 왔습니다. 중간에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알겠어. 거기가 초행길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걔가 길을 잃어버렸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저는 근무지로 가는 길을 따라서 그 없어진 이경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4시 10분쯤이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근무에 잠도 못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도 많이 나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근무지 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음산하고 오싹하더라고요. 걸어가는 길 양옆으로는 나무로 빽빽이 차 있고 나뭇잎 같은 거나 야생동물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괜히 막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 길이 끝나면 작은 계단이 나왔고요. 그 계단을 넘어가면 시티파크 2단지에 있는 작은 놀이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이경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새끼 표정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쳤어요. 야, 너 여기서 뭐하냐? 너 때문에 선임들이 지금 이 새벽에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짜증 섞인 투로 걔한테 쏟아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화를 내면 죄송하다고 하든가 아니면 조금 뭐 쭈뼛쭈뼛한 표정을 짓는다던가 그런 반응이 일반적인데 걔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아직 전임 온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거짓말 칠 짬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분명히 이 길이 근무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얘가 지금 나한테 뭐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따로 들진 않았어요. 아무튼 그 친구는 완전 표정이 넋이 나가 있고 움직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이제 부축을 해가지고 근무지로 향하던 와중에 갑자기 소대장이 무전을 치더라고요. 재민아, 지금 용산서에서 연락이 왔다. 14번 근무자 지금 누구야? 인수인계 애들 똑바로 안 시켜? 빨리 가서 확인해봐. 네, 소대장님. 지금 근무자 찾아서 교대하러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14번에 근무자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미 8군 기지 근무지는 특이하게 용산 경찰서에서 직접 근무지 순찰을 돌면서 경찰 공무원분들께서 근무지마다 순찰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러다가 근무자가 없으니까 저희 중대 쪽에 연락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분명히 14번 근무지에서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는다고 저한테 무전을 쳤으니까 저한테 무전을 한 후임은 그 근무지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근무지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무할 때 쓰는 경광봉이랑 무전기는 근무지 옆에 있는 인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녀석 화장실 갔나 싶어가지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부축해서 온 이경 친구도 근무 시간도 20분밖에 안 남았고 도저히 얘를 혼자 놔둘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같이 근무를 서다가 다음 교대 대원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하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 이경 친구는 그렇게 근무지를 돌아오는 동안에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혼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자마자 전시간 근무자를 찾았어요. 그렇게 그 후임을 찾아서 너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근무지를 그냥 비워놓고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소대장님이 너 찾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이경애가 와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대를 하고 저한테 무전까지 쏘고 대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느낌이 굉장히 쎄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이런 어이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닥치니까 소름도 돋고 화도 나고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차피 다음날 돼서 소대장한테 깨질 게 뻔하니까 잠이나 자자 하고
마지막 근무자가 돌아온 후에 타중대 대원들과 교대를 하고 저희는 다시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복귀를 하자마자 저를 포함한 아까 그 후임 2명은 소대장한테 엄청나게 깨졌어요. 그리고 중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징계감이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의를 듣고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나가 있는 동안에도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외출 나갔다 돌아온 뒤에 후임한테 그냥 슬쩍 물었어요. 너 어제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진짜 억울하다고. 자기는 그 이경이 와가지고 교대를 해줬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임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행정반에서 부소대장이 호출을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를 불러서 부소대장이 말하기를 그 이경 친구가 철야 때 뭔가를 봤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멍만 때리고 있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부모님께 얘기를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부대에 잔류하기로 했는데 식당 사역하면서 네가 같이 좀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역은 설거지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저희 기동단에서는 중대마다 설거지 사역을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설거지만 하고 다른 근무는 안 나가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경 친구를 보살피면서 사역을 한 지 한 3일 정도 됐을 때쯤에 이 친구가 조금 회복된 것 같아 보여서 그날 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짬찌니까 좀 말 좀 섞어보려고 사람들이 다 근무 나가서 부대가 비어있을 때 같이 컵라면이나 먹자면서 그 친구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엔 좀 그래서 이런저런 잡소리를 좀 하다가 슬쩍 운을 뗐어요. 야, 근데 너 철야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그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실 말씀드려도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게 그 이경이 말을 꺼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경의 말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 친구가 소대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가는 길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3시 10분쯤에 CP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기분 나쁜 길에 들어선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밤에는 정말 무서운 길이거든요. 초행길이면 그 길 분위기에 압도되기에 충분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던지라 인적도 없었음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그 친구가 잔뜩 겁을 먹어 있는 상태에서 길게 뻗어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뒤통수 쪽으로 뭔가 누군가가 쳐다보는 느낌? 약간 싸한 느낌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괜히 뒤돌면 뭐가 있을 것 같은 뭐 영화의 흔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꾹 참고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호기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궁금증에 뒤를 돌아봤대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가 물구나무를 서서 그 친구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친구가 패닉이 온 건데요. 물론 새벽에 그 어두운 길에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뭐 걷는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누가 상식적으로 그 밤중에 그러고 있겠냐고요. 이 친구는 소름에서 그치지 않고 심장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대요. 자기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새벽 근무다 보니까 헛것을 본 거겠거니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본인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사람 쪽을 계속 보고 있었대요. 그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는 사람 쪽을요. 그런데 그 먼 발치의 실루엣이 가까워지면서 선명해질 때쯤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물구나무로는 도저히 다가올 수 없는 속도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친구가 본 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본 그 형체는 물구나무를 서서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라 목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 손을 들고는 막 이렇게 뛰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에서는 귀신이 막 웃음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본 형체는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땅을 밟는 발자국 소리만 막 그렇게 들려오더래요. 이 친구는 자기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친 듯이 막 뛰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가 안 보이더래요.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계속 뛰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앞만 보고 죽어라 뛴 것 같은데 뒤를 돌아봤는데
계속 그 형체가 막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렇게 이 친구가 전력을 다해서 자기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뭐 마라톤 같은 거는 페이스 유지를 하면서 뛴다고 하는데 얘는 자기가 뛸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체력이 방전될 때까지 뛴 거예요. 그렇게 뛰다가 완전히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는데,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그 형체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아서 그 자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고요.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전기는 제가 갖고 있었고 각 근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누구한테도 연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경은 누군가한테 연락도 못하고 자기를 찾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찰나에 제가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였어요. 굉장히 소름 돋죠. 그런데 아직도 미스테리인 거는 도대체 그 전번 후임은 그럼 누구랑 교대를 한 걸까요? 게다가 저는 무전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어디에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답변을 받은 건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집단 체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참,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사건들 중에 가장 기분 나쁘고 소름 돋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무서운 이야기는 굉장히 소름 돋거든요. 미리 주의하시고요. 이 역시도 100% 실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중에 귀신을 보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25살 무렵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 친한 불알 친구 하나가 늦가기로 대학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반반하게 잘생겼거든요. 반반하게 잘생긴 데다가 또래 동기들에 비해서 오빠다 보니까 동기 여자애들이 굉장히 그 친구를 잘 따른 거죠. 오빠 주변에 뭐 괜찮은 오빠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막 쫄랑쫄랑 거리는 여자애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침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의 주선 하에 여자친구 하나를 소개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친구가 맞고요. 그 소개받은 친구랑은 한 2-3번 정도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연인으로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할 때는 오빠 우리 어디역 코다차에서 봐요, 오빠 우리 어디역 몇 번 출구에서 봐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고 만나니까 대략적으로 서로가 사는 동네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주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연인이라면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소는 알게 되잖아요. 하루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 데이트를 가자고 하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내가 몇 시까지 너 데리러 갈 테니까 집 주소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땡땡 아파트 몇 동 앞으로 몇 시까지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늦어서 찜찜할 바에는 차라리 좀 약속 시간보다 10분 15분이라도 좀 일찍 가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차를 끌고 그 친구가 말한 아파트 통 앞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배려하느라고 오빠 여기 밑에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급하게 나오지 말고 충분히 준비되면 천천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써 왔다고?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뭐 엄청 일찍 온 것도 아니고 한 10분 15분 일찍 왔는데 엄청 놀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그 현관 입구를 바라보는데 걔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냥 좀 늦나 보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아파트 단지 밖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면은 이제 1층 현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아파트 밖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잠깐 들렸다는 식으로 막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그냥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드라이브 데이트도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해프닝이, 그 친구의 그 변명, 핑계 또는 거짓말이 그 친구한테는 상당히 큰 짐이었나 봐요. 찜찜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가 되게 이실직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 딴에는 이제 저한테 신뢰를 느꼈으니까 이실직고를 한 건데 뭐냐면
그 친구가 살던 아파트 옆에는 여성 생활관, 여성 자립 생활관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베이비박스 같은 데 버려진 아기들, 또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이 뭐 양육권을 포기한 그런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다고 바로 내쫓진 않아요. 성인이 돼도 어느 정도 이 친구들이 충분한 경제적 자립력을 갖출 때까지는 나라에서 이제 생활관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이제 보육원 생활을 하고 여성생활관에서 살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니까 그런 자기의 배경을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 생활관 앞으로 나와라고 못하고 내가 주소는 물어봤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몇 시에 보자고 한 건데 제가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의 가정사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사이가 굉장히 진전이 빨랐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좀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병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대요. 그 친구가 한 7살, 8살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랑은 뭐 이런저런 뭐 가정상의 문제로 어머니가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보육원에 오게 된 거고, 그 친구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친구는 철저하게 사회에는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 저도 뭐 가정이나 배경 같은 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 서로 둘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좀 부성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 좀 건강하게 이쁘게 잘 자라줬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둘 사이는 좀 더 많이 진전이 됐고, 제가 눈에 콩깍지도 단단히 씌이고 이 친구랑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은 생각에 멀쩡한 부모님 집 놔두고 25살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 생활관이 있는 거리에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자취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일에 이제 저녁밥도 같이 해먹고 주말 되면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생활관이라는 데가 성인이 된 아이들도 이렇게 삐뚤어지는 걸 막고 생활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상주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생활관에 사는 애들이 성인이지만 통금 시간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 대한 뭐 사랑도 사랑이고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애정결핍 뭐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관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관에는 뭐 M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거짓말을 치고 자주 제 자취방에 와서 같이 밤을 보냈어요. 이게 뭐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 딴에는 뭐 심리적인 안정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밤을 보내던 중에 조금 의아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주간에 뭐 카페 같은 데서 공부 데이트 같은 걸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카페에서 뭐 대학교 공부를 하고 저는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걸 한다든지 이렇게 카페 데이트 같은 것도 자주 했는데, 그때는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도 잘 흥얼거리고 이어폰으로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같이 잘 때 제가 핸드폰으로 로맨틱한 노래 같은 걸 좀 틀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그렇게 노래 좋아하던 애가 밤에 노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툭툭툭 끊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심리가 하지 말라면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 딴에는 조금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노래를 자꾸 틀려고 시도를 했는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친구가 피곤하다고 제 옆에서 먼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딴에는 이 친구가 잠을 자는 도중에도 제가 노래를 틀면 끌려고 반응을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게 보고 싶어가지고 뭐 로맨틱 반 장난 반에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뭐 잠에 이미 빠져가지고 음악 튼지 모르고 잘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도 피곤해가지고 노래 끌 생각 못하고 같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참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가는 단계 있죠. 그 시점에 이제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와중에 뭐 멜론으로 틀어놨던 노래가 계속 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끄끄 되는 소리가 나요.
놀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자친구 자는 방향을 봤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끄끄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담에서 여자 주인공이 건마 귀신 볼 때 끄끄대면서 눈물을 흘리듯이 자면서 눈을 희미하게 뜨고 눈물을 흘리면서 끄끄거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누구야? 좀 일어나봐. 근데 그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펑펑 울면서 저를 막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내가 음악 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경우 처음이니까 막 이렇게 도닥여서 엄청 달랬죠. 달래고 진정시키고 이 친구가 충분히 진정이 되었을 때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좀 이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자기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한대요. 주간에 노래 듣는 거 너무 좋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나오는 것도 너무 좋대요. 그런데 밤에 이어폰으로 노래를 틀고 자거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노래를 틀어놓고 자면 알 수 없는 정체가 귓가에서 노래 가사를 몇 배속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김범수의 보고 싶다 이거 되게 발라드 노래 좋잖아요. 그런 노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보고 싶다 이런 내가 요즘 약간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귓가에서 엄청나게 몇 배속으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위가 눌려버린대요. 그런 이유도 모르고 저는 그 노래를 틀어버린 거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달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야 내가 이유를 잘 안 말해주고 그냥 그랬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 서로 잠은 안 자고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밤을 샜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 친구가 왜 그런 현상을 겪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만한 언급을 좀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는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 뭐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 친구를 양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육원에 오게 됐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아버지 집안이랑 그 어머니랑 굉장히 뭐 어떤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뭐 무당 뭐 어쩌고저쩌고 네가 뭐 내 자식을 죽였네 어쨌네 뭐 이러면서 좀 그런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를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가지고 저런 뭐 기이한 경험들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걸 듣기도 하는데 자기가 가끔씩 한번 귀신을 본다고. 그런데 내가 오빠랑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걸 덜 본다고. 그래서 내가 밤마다 그렇게 거짓말 치고 오빠가 보고 싶기도 하지만 뭐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 있기 그런 날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언제든지 뭐 그게 들리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그러면 나한테 꼭 말해줘라고. 그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 친구가 좀 걱정을 하던 게 자기가 귀신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영향을 받을까봐, 나도 뭐가 보이거나 나도 영향을 받을까봐 그거를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보이고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분명히 말하라고. 그렇게 평소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랑 300일 기념일이었나? 무슨 기념일 같은 것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한 펜션을 잡고 놀러 갔어요. 제가 평소에 뭐 용평에 스키장 같은 데도 자주 놀러 가고 대관령 근처는 뭐 아는 친구가 그 근처에 고향이라서 자주 놀러 갔던 적이 있어서 지역을 잘 알았거든요. 여자친구랑도 뭐 여느 커플들처럼 너무 기분 좋게 잘 놀고 그날 밤에 뭐 펜션 같은 데서 바비큐도 구워 먹고 이렇게 행복한 기념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거 뭐 19금 드립이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기념일이다 보니까 아주 불같은 밤을 보내고 그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이 골아 떨어졌어요.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뭔가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 옆에서. 근데 이제 잠에서 깨어오면서 희미하게 이제 소리가 선명해지는데 딱 직감적으로 여자친구 소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여자친구가 뭔가 되게 힘겹게 쭝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쭝쭝쭝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소리가 왜 되게 섬뜩하게 들렸냐면
그 펜션이 복층 펜션이었어요. 근데 복층 펜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침대는 2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층 같은 경우는 천장이랑 그 침대랑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소리가 잘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옆에서 뭔가 막 이러면서 쭈글쭈글 거리는 게 막 울려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옆을 보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가위를 눌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깨웠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면서 지금 이러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막 귀신을 보고 가위를 눌린 상황에서 나한테 알리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위를 눌리니까 자기 몸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막 가위 눌린 와중에. 그러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잘 데이트하고 분위기 좋게 이제 뜨밤도 보내고 기념일 저녁인데 밤인데 막 그런 일 겪고 나니까 너무 산통 깨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너무 걱정되고 그 친구 너무 안쓰러우니까 특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또 어떻게 잠은 못 자고 그렇게 또 달래고 밤을 같이 지새웠죠. 오늘 얘기해드릴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이 친구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더 있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수능 준비로 지쳐있던 고3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수험생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지만 그 당시에 저는 공부든 뭐든 뭔가 어디론가 다 그만두고 도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게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던지라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어디론가 놀러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이 뭔가 멀리까지 피서를 간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제대로 서질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시 고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설령 피서를 떠난다 해도 뭐 방을 잡을 돈이라든지 피서지에서 먹고 자고 할 그런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참 피서는 저한테 사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름을 그냥 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쥐어 짜내고 짜내서 생각한 게 흉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단짝 친구 2명이랑 동네 뒷산에 있는 흉가를 놀러 가보기로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뒷산은 뭐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그런 평범한 뒷산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흉가 때문인지 그 주변 분위기가 굉장히 음침해서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는 그런 흉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은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그 주변은 굳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지만 그 당시 억눌려 있던 고3 수험생에게는 흉가 체험조차도 굉장히 좋은 피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그 흉가에서의 1박 2일 피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 흉가 안에 작은 텐트 같은 걸 하나 쳐놓고 뭐 흉가 체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고 오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들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짐을 챙겼어요. 뭐 버너나 코펠이나 아니면 쌀, 라면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지고 그 흉가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오고 가면서 그 흉가의 외관은 본 적이 있었고 그 흉가에 대한 뭐 여러가지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막상 직접 가서 그 흉가를 마주하니까 그 흉가가 내뿜는 분위기가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그 산자락의 어떤 한기, 그리고 그 오래 방치된 집의 특유의 냄새, 이런 것들이 저희를 약간 움츠러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자 뭐 이런 심정으로 그 안에다가 텐트를 설치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흉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내 평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을 랜턴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둘러도 보고 막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흉가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심령현상이나 귀신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긴장이 서서히 풀렸어요. 그렇게 흉가를 둘러볼 만큼 둘러보고 저희는 설치해놨던 텐트로 돌아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가를 처음 들어올 때 너무 과긴장을 했다가 스르르 풀어진 탓인지 서서히 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텐트 안에서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 잠에서 깨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은 떴지만 흉가는 워낙 어두워서 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그 흉가 안에 부엌 쪽 방향에서 나는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일반 가정집이었으면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집 밖에 도시의 미세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소리가 묻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흉가는 산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흉가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들려왔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흉가에서 그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내심 겁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조용히 흔들어서 깨우면서 귓속말로 "조용히 일어나봐. 여기 누구 있는 것 같아." 하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그렇게 친구들을 깨우는데요. 일어난 친구들도 그 소리를 듣더니 뭔가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저와 친구들 모두가 일어나고 나서는 뭔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리가 나는 부엌 방향으로 랜턴을 들고 천천히 접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랜턴을 들고 부엌 가까이로 다가가면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랜턴으로 부엌을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엌에 쥐새끼가 돌아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랜턴을 들고 몸을 돌리는데 부엌의 구석을 비친 랜턴에 너덜너덜한 치맛자락이 보였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랜턴으로 구석지를 다시 한번 비췄더니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긴 머리카락을 바닥에 늘어뜨린 채 저희가 올 때 가져왔던 그 쌀을 구석지에서 아그작아그작 씹어먹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가 너무 놀래가지고 욕이 섞인 비명을 깍 하고 질렀어요. 그제서야 그 형체가 저희 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본 걸 그대로 묘사를 하면요, 입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져 있었고 코는 완전히 문드러진 모습이었는데 눈은 새하얗게 흰자만 부릅뜨고 저희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너무 놀래서 으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흉가 밖으로 미친듯이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를 뒤따라서 뛰어나왔고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짐을 챙겨올 생각도 못한 채로 다 각자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흉가 체험을 한 뒤에 거의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랑 얘기만 하면 주제가 그 이야기로 흘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주말이라서 저는 집에서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한참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너 공부 안 하고 라디오 듣니?" "아,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꾀부리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제 책상 주변을 쭉 훑어보더니 벼랑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채 5분이 안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이거 라디오 듣고 있었구만." 이러면서 들어오시자마자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라디오냐고, 콘센트도 안 꼽혀 있는데 지금 소리 나냐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되려 따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 방에서 계속 여자 중얼거리는 소리랑 웃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몰래 라디오 듣는 줄 알고 거실 TV 소리도 줄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맞는 것 같더래요. 여자가 계속 중얼거리고 있고 막 웃음소리도 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딴청 피우고 있는 저를 현장 검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 방에 있는 라디오는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랜데 게다가 듣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소름 돋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찜찜해 죽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날 저녁에 저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일 마치고 오신 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노크하더니
들어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새삼 안 하던 노크를 하냐고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보고 너 여자친구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주변을 살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못소린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왜 묻냐고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길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제 방 창문에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제 방 창문을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창문에 누가 봐도 여자인 긴 생머리의 여자가 하나 서 있더랍니다. 저는 분명히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보다 어머니가 1시간 정도 일찍 들어오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평소에 오는 시간보다 전에 몰래 여자친구를 집에 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흉가 체험을 갔던 일, 거기서 겪었던 일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어머니께서도 뭔가 아차 싶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저희 집 초롱이가 제가 학교를 가고 나면 어머니께서 이제 출근하시기 전까지 주로 이제 소파에서 강아지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녀석이 제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제 방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 방을 올려다보고는 그렇게 두리번거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초롱이한테 엉아 학교 갔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었나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한테 이실직고를 한 후에 그런 이야기도 듣고 고3이 괜한 짓을 했다고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그러시면서 돌아오는 주말에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이 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기도 드리려고 줄곧 다니던 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어머니랑 저랑 같이 그 절에 가서 부적을 몇 장 받아왔어요. 그렇게 부적을 받아서 집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어머니한테 정말 막 잔소리 세례를 엄청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여는데 초롱이가 저희를 마중 나오질 않는 거예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 꼬랑지 흔들면서 굉장히 막 반겼거든요. 그렇게 초롱이가 마중 나오지 않길래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초롱이가 죽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입었던 옷을 장롱에 다시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제가 흉가를 갈 때 입었던 그 티셔츠를 머리맡에 두고 초롱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당장 이제 초롱이를 안고 가서 이제 땅에다가 묻어주고 그 옷까지는 태워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랑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였는데요. 정말 초롱이 일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미스테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절대로 흉가 가지 마세요. 제발요.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해운대 토박이고 친구들을 만나도 늘 그 근처에서 만나곤 했어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페만 2, 3차로 옮겨 다니면서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수다 떨면서 다 소화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날도 친구의 호출을 받고 해운대 옆 동네 광안리 바닷가 카페 거리로 향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푹푹 찌는 날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느껴지는 열기. 다른 동네에선 시끄러울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는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나서 저녁부터 밤까지 카페랑 식당을 전전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친구가 뜬금없는 소식을 전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랑 이번에 장의 사업 쪽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꽤나 괜찮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무섭고 한 그런 썰들을 듣고 있었어요. 야, 나도 이거 하기 전엔 몰랐는데 사람 죽는 거 진짜 별거 아니더라. 너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아냐? 장의 사업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제 친구 부부의 분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달려가서 119에서 수습한 시신을 절차 후 인도를 받고 남편의 장의차에 싣고
장의시설 쪽으로 시신을 인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었어요. 제 친구는 장의차에 시신과 함께 타서 가족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인의 사진 또는 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엄선해서 급하게라도 노트북으로 영정사진을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은 영정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사진 작업이 완료되면 유가족분들과 전화를 해서 액자의 가격도 정해지고요. 장례를 위한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부산만 해도 특히 광안대교에서 자살한 수많은 시신들, 그리고 교통사고 또는 고독사한 시신들, 이런 시신들 인도가 주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현장에 소방관분들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못 볼 모습들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친구도 익숙해지고 일이 되니까 사람 떠나는 게 참 부질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죽어나가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구 남편은 기가 세서 아무렇지 않았는데 친구는 초창기에는 악몽에도 시달리고 그런 후유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인 즉슨 예전과 다르게 저랑 수다를 떨면서 놀다가도 갑자기 호출이 오면은 본인이 가봐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양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남편이 시신을 인도할 때 친구는 같이 차에 타서 영정사진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광안대교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그런 오싹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메리카노를 시원하게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니나 다를까 친구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촉이 왔습니다. 지연아, 나 지금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 오빠 이쪽으로 차 끌고 오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너 데려다 줄게. 남은 이야기는 내일 하자. 응? 정말 미안해. 됐어. 나 혼자 갈게.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친구랑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는 아주 크고 긴 밴이었는데요. 썬팅이 아주 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분께서는 운전석 창문을 내리시더니 지연씨 빨리 타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새벽이라 위험하니까. 얼른.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끝끝내 타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에 탔습니다. 사실은 차에 타기 꺼렸던 이유가 수많은 시신들을 운구하는 차잖아요. 당시 제가 살던 곳은 해운대 신시가지에 있는 한 아파트였는데요. 그때 시간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차에 타자마자 타지 말걸 하는 후회가 급속도로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날씨는 후덥지근한 한창 여름인 날씨였는데 그런 날씨와 상반되게 차 안은 너무나도 한기가 도는 거예요. 에어컨에 하루 종일 돌리기라도 한 것처럼 냉기가 돌았고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차 문까지 닫으니까 바닷가의 시끌벅적한 분위기와 상반되게 순식간에 점막이 흐를 정도로 고요해지더라고요. 게다가 차량은 범죄자 수송 차량처럼 운전석과 뒷좌석이 완전히 막혀서 서로 대화도 안 될 정도였어요. 뒷좌석에는 친구랑 저랑 둘이 탔는데도 관이 충분히 들어올 만큼 개조가 되어 있었고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익숙한 듯이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영정사진을 세팅할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낯설고 신기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겁이 많지 귀신 겁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만큼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소름 돋고 오싹한 기운에 압도돼서 저도 모르게 몸은 경직이 됐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차는 꽤 컸고 안에는 친구랑 저밖에 안 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더 있는 것 같고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뒤를 반복해서 돌아보곤 했습니다. 기분 탓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이 나한테 꽂히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앉아있는 자리가
나중에 시신이 눕혀져 인도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집까지는 멀지 않은 거리라서 몇 분 후에 저희 아파트 입구가 보였고, 입구가 보이자마자 여기 세워달라고 막 소리를 쳤는데 남편분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저희 동 앞까지 구태여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입구에 내려서 뭔가 그 찝찝함을 털고 가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차에서 내렸고 감사 인사를 하기도 채 전에 현장으로 불이 나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날따라 저희 아파트는 작은 조명이 몇 개 켜 있었을 뿐 유독 어둡더라고요. 해운대 중동이나 우동은 관광지에 번화가라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서 밤늦게도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제가 사는 좌동은 초중고등학교 밀집지역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이라 그 시간이 되면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날따라 달은 을씨년스럽게 떠 있었고 사람 하나 돌아다니지 않고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눈앞에 있는 106동을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저희 집이 1106호라서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익숙하게 16층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벌써? 싶을 정도로 엘리베이터 문이 좀 일찍 열렸는데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서 엘리베이터에 내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느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우리 집 현관과는 너무 다르고 낯선 분위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동이 분명했고 다른 집 앞이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하필이면 거기가 4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 한마디로 제가 105동 4층에 내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106동에 들어갔고 16층을 눌렀거든요. 게다가 아무도 누르지 않은 4층에 제가 내리다뇨. 그때 저는 뭔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저기 혹시 버튼 누르신 분 계세요? 누군가가 혹시라도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을까 싶어 소리를 쳤지만 돌아오는 건 소리 없는 메아리 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체에 저만 깨어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는 너무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친구한테 무섭다고 막 카톡을 날리고 있었는데 답변이 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숨막히던 시간이 지나갔고 다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1층으로 내려간 뒤에 저는 다시 106동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후다닥 집으로 뛰어간 뒤에 찜찜한 마음에 대충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그날은 정말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공포에 덜덜 떨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니 그날의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소금이라도 뿌릴 걸 그랬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지나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운전 중에 멀쩡하던 제 자동차에 결함이 생겨서 갑자기 브레이크도 드라이브도 듣질 않는 거예요. 미션이 다 터져가지고 차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하필이면 내리막길에 이대로 가면은 전방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오직 핸들만이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입구 쪽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경비실 쪽으로 차를 돌진해서 세웠습니다. 경비실 옆 수도시설로 강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신기하리만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가벼운 뇌진탕 증세만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 사람들 모두 뛰어나왔고 소방서며 경찰서며 다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찰관 분께서는 제가 음주운전인지 확인을 하려고 음주 측정도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출발한 곳부터 사고 지점까지 CCTV를 확인했는데 너무 판단을 잘해주셨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자동차는 전손이라 쓸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살아있는 게 어디예요.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장례식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고인의 흔적이 많은 곳을 방문한 날에는 무조건 소금을 뿌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귀신 보는 제 친구가 이야기해 준 건데요. 여러분, 갑자기 싸늘한 느낌 들거나 소름 돋을 때 있죠? 한기가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귀신은 따뜻한 기운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있던 귀신이 움직일 때 여러분은 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뒤에 귀신 움직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2년 전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둘이서 겪은 일이에요. 하마터면 저도 그 친구들이랑 같이 그 일을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현장엔 저는 없었지만 정말 오싹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선 친구들을 각각 A랑 B라고 칭하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사는 곳은 부산이고요. 저와 친구들은 모두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다 같이 낚시 마니아였어요. 저희는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토요일이 되면 거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낚시를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하루 전날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면서 어디서 언제 낚시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했어요. 그렇게 정해진 목적지는 저희가 평소에 자주 가던 한 갯바위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약속 당일이 되어서 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바람에 친구들이랑 같이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멀리까지 그 포인트로 가지 않고 좀 가까운 다른 갯바위 포인트를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전에도 친구들이랑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포인트였는데요. 딱히 고기가 많이 나오거나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갯바위가 굉장히 평평하게 포진되어 있고 물결도 잔잔하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감상에 젖어들기 참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불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빨간색 케미 불빛을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케미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형광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낚싯대 끝에 달아놓으면은 물고기가 물었을 때 이렇게 불빛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두운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를 펼쳐놓으면 그 불빛이랑 달빛, 별빛밖에 안 보여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 낚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날은 물때가 좋지 않아서 새벽이나 되어야 고기들이 입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찍이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낚싯대를 펴놓고 소주를 한 잔 두 잔 기울이고 있는데 의외로 입질도 많고 고기도 많이 나오더래요.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에 취하려고 하면 고기가 물고 마시려고 하면 고기가 물고 그렇게 계속해서 입질을 받았대요. 그렇게 고기를 계속 잡다 보니까 입질이 뜸해지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는 이미 망태 속에는 굵직굵직한 고기로 15마리 정도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친구들이랑 같은 장소로 낚시를 가면 아무리 잘 잡아도 다 같이 잡은 걸 모아봐야 6마리도 못 잡히는 그런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에서 뜻밖의 수확을 올리니까 이 친구들이 기분이 굉장히 업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친구 둘은 회에다가 소주 파티를 열기로 합니다. 친구 A는 회를 뜨기 위해서 도마랑 칼이랑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고 친구 B는 고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물속에서 망태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대요. 망태라는 건 살림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잡은 물고기를 넣어놓고 물속에 던져놓으면 그 안에서 물고기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회를 칠 만한 좀 큼지막한 고기를 망태에서 봉투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친구 B가 그 망태를 바닷속으로 빠뜨렸어요. 다급했던 B가 망태에 달려있던 끈을 잡으려고 이제 손을 내밀어 봤는데 망태는 이미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대요. 그래서 B는 후레쉬로 바다 쪽을 비쳤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후레쉬 불빛만으로 그 바닷속이 보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에 한참을 그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앞서서 물이 잔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얕은 곳도 최소 2m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수심이. 그래서 얘네 둘은 날이 밝았을 때나 저걸 회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한 마리는 건져놨으니까 그걸로 회를 떠서 술을 먹기로 합니다. 그래도 잡아놨던 고기가 사이즈가 꽤 되다 보니까 살이 여러 점 나왔겠죠. 그렇게 소주를 한 병 정도 비워가고 있는데 친구 B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망태 건져야 된다면서 우통을 까더래요. 이유인즉 물이 빠질 때 그 망태도 같이 물과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건지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4, 5m 되는 바다에서 잠수를 하는 것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위가 온통 캄캄한 그런 밤바다에서 게다가 물속까지 들어가서 잠수를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미친 짓이거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환경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 B는 술을 마시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건지 기어코 잠수해서 그 바다를 들어가서는 망태를 건져옵니다. 그렇게 건져올린 망태를 바위에다가 끈으로 단단하게 결박을 시켜놓고 이 친구들은 두어 마리 고기를 더 꺼내서 회와 소주를 마셨대요. 다음날 저한테 약 올리면서 자랑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시간은 지나서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불그스름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정신도 몽롱해지고 잠도 몰려올 때예요. 그렇게 친구 둘은 철수를 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걷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 B는 의기양양하게 잡았던 고기들을 아이스박스로 옮기기 위해서 어제 묶어놨던 망태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바닷물 속에서 망태를 끌어올리는데 물속에서 흐릿흐릿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아른거리더랍니다.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미간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그렇게 한 몇 초 정도 지났을까요? 윤곽이 뚜렷해짐과 동시에 B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친구 A는 B가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질러버리고 그렇게 기절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바다 쪽을 쳐다보니까 웬 사람이 물속에서 너울너울 거리면서 A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지러지듯이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불이 나게 112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와서 수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닷속에서 친구들을 바라봤던 그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니라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였던 거예요.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할 때 친구 A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 현장을 지켜봤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본 그 시신의 형태는 온 몸이 물에 불어가지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퉁퉁 부른 살과 찢겨진 옷들은 너덜너덜했고 물고기들이 살점을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여기저기 살들이 막 패여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공포스러운 건 지난밤에 친구 B가 그 망태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분명히 친구 B는 그 시신 주변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쩌면 그 어둠 속에서 친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마주쳤을 수도 있고요. 위치상으로 볼 때 망태가 떨어졌던 곳이 시체의 배부위쯤 됐대요.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고기가 활발하게 나오는 곳이 아닌데 유독 입질도 많고 마리수 조과를 거뒀다는 점이죠. 그리고 조만간 저희는 한 번 더 소름에 휩싸이고 마는데요. 저희는 그 고기들을 너무나도 맛있게 회를 떠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제 친구 A, B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물론 한동안 입에 회는 대지도 않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의 망태녀로 유명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낚시 가서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주분들한테 여쭤보면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어요. 혼자서 바다 낚시 가신 분들이 너울성 파도 같은 거에 휩쓸리면은 어떻게 그분이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쪼록 바다 같은 데 놀러 가실 때는 항상 안전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애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린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충성 친다. 너야, 비 오는 거 오랜만이지?